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어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한 주간 날씨가 정말 정말 가을 소식 진짜 기다렸는데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와 치명자산으로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광주 카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이번 학기 첫 성지순례였습니다. 네. 이번 달이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었던 순례였고요.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그 안동교구 두봉주교님이 저희 레지오 마리의 초청으로 비아동 본당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미사까지 해주셨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큰 감동과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두봉 주교님이 그 파리예방 정교회 출신이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순교 선교사들 이야기가 딱 그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감동이었고 마치 그 순교하신 성인 선교사들을 뵙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좀 감동의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그동안은 어렵게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끝내 순교했던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엠베르 주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순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1831년 9월 9일 조선교회는 창설 47년 만에 그 북경교구에서 독립되어서 고유한 조직을 갖춘 교구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이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부르기에르 주교가 조선 입국을 코앞에 두고 이 마가자 교구촌에서 선종하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조선에 입국해서 열심히 사목 활동을 하다가 기해박해인 1839년 9월 21일 순교하신 그 앵베르 주교님과 모방 사스탕 신부님 등 세 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들려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어지는 그 순교 선교사 이야기는 병인박해에 순교하신 9분의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앵베르 주교가 순교한 이후 당시 조선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1839년 당시 조선에 계시던 선교사 세 분이 모두 순교하게 됨으로써 조선교회는 다시 또 목자 잃은 양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로부터 6년 후인 1845년 10월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페레올 주교님과 W 신부님이 해로를 통해서 입국해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교회는 그 세 분의 성직자를 모시게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 이듬해인 1846년 병호박해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게 되고요. 페레올 주교님과 W 신부님 두 분의 선교사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의 선교사들 15분이 계속적으로 입국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 일행이 입국한 1845년부터 병인박해가 일어난 1866년까지 조선 땅을 밟은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모두 17분이었습니다. 네, 3명의 선교사에서 17명의 선교사까지 그 수가 정말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중 페레올 주교님을 비롯해서 메스트르 신부님과 또 장수 신부, 노안노 신부, 랑드르 신부 등 5분의 선교사는 이 조선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선종을 하셨고요. 12분의 선교사가 조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중에 이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2분의 선교사 중에서 페롱 신부와 칼레 신부, 니델 신부 등 3분의 선교사는 박해가 일어나자 중국으로 탈출을 했고요. 9분의 선교사는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병인박해에 순교한 이 9분의 순교 선교사들의 삶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야기는 1846년 병호박해로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이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호박해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는 이제 페레올 지교님, W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 등 3명이었습니다. 1846년 이 병호박해로 김대건 신부와 또 그 현성문 등이 순교하면서 조선교회는 다시 한번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되죠. 네. 이렇게 박해의 위험 속에서 이 페레올 지교님과 W 신부는 교우촌 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중지를 하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땅에 성모성심회가 설립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두 분의 선교사는 수리치골의 그 초라한 오막살이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네. 이제 박해가 거의 좀 끝난 9월 하순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선에서 공식적인 박해를 처음 겪게 된 이 두 선교사는 박해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해야 했던 두 선교사는 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과 보호 아래 활동을 재개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기로 한 이유는 엥베르 주교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이 조선교회의 주보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결정이 그 엥베르 주교 순교 이후인 1841년 8월 22일 교황청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성요셉 성인과 함께 조선의 공동주보로 모시도록 받아들여졌던 일도 있었고요. 또 김대건 신부가 라파엘호를 타고서 항해하던 중에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성모 마리아께 의지함으로써 보호를 받았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자신들도 이 성모 마리아의 도움 아래서 활동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1846년 11월 2일에 이 수리치골에 성모 성심회를 설립을 하고요. 이후 활동을 재개하기로 합니다. 네, 성모님의 도움이 있어서였을까요?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교회 발전이 이뤄졌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성모님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당시의 정치적인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를 하고요. 우리에게 강화도령으로 잘 알려진 철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철종은 이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이자 전계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신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부인인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예전에 방송에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이 순교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철종이 임금으로 있던 시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 덕분에 조선교회는 상당한 교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추가 입국이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교세 발전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페레올 주교와 달블루 신부 등 단 2명의 선교사가 이 조선 전역을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페레올 주교는 이 중국에 있던 메스트리 신부와 최양업 신부를 입국하도록 하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은 1849년 12월 3일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메스트리 신부는 3년 후인 1852년 8월에야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조선 땅에는 이제 겨우 4명의 선교사가 현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 4개월 후인 1853년 2월에 페레올 주교가 선종했기 때문인데요. 네. 1854년 3월에 입국한 또 장수 신부마저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뇌염으로 선종하게 됨에 따라서 조선교회 선교사는 3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 네. 그리고 페레올 주교의 선종으로 이렇게 교구장이 공석이 된 후에 1856년 제4대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가 입국할 때까지 조선교회는 임시로 이 메스트르 신부의 지휘 아래 있었는데요. 사실 W 신부님이 먼저 이렇게 입국해 있었고 또 나중에 이 W 신부님은 주교품도 받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메스트르 신부가 W 신부보다 좀 연장자여서 W 신부님이 맞지 않고 연장자였던 메스트르 신부가 지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베르네 주교는 어떻게 해서 조선 땅에 발을 내딛게 되나요?
네, 1853년 이렇게 페레오 주교 선정으로 이렇게 공석이 된 조선 대목구장의 자리는 1854년 8월 만주 대목구의 부주교로 지명된 베르네 주교가 베르네 신부였죠. 네. 신부가 조선 대목구의 제4대 대목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 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1854년 12월 24일에 이렇게 임명 칙서를 받은 베르네 신부는 그로부터 사흘 후인 12월 27일에 주교 서품을 받았고요. 이듬해 9월에 상해로 가서 이 프루트리의 신부와 또 푸티니콜라 신부를 만나서 1856년 3월에 함께 조선 땅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교회는 6명의 성직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특별한 행사가 열리죠? 네, 1857년 3월 조선교회에서는 의미 있는 2개의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조선교구 최초의 주교 서품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최초의 성직자 회의인 그 시노드였습니다. 네. 조선에 입국한 베르네 주교는요, W 신부를 부주교로 또 임명하면서 1857년 3월 25일 주교 서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는 처음으로 거행된 이 서품식은 서울의 그 주교 거처에서 밤중에 이루어졌는데요. 최양업 신부님과 또 메스트르 신부님, 푸티니콜라 신부님 등 그리고 또 서울의 회장들 또 몇 명의 신자들이 이 서품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조선에 사제를 모시는 그 과정이 참 지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교 서품식이 열렸으니 조선 신자들의 기쁨이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교 서품식 다음 날에는 조선교회 최초의 시노드가 개최되죠? 네, 그렇습니다.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이 조선교회 최초로 열린 성직자들의 회의인 시노드가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선교사들의 행동 규칙하고 또 활동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과 또 영회의 규정들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노드에서 결정된 영회의 규정은 베르네 주교에 의해서 1857년 5월 6일에 작성이 되었고요. 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은 1857년 8월 2일에 장주교 윤씨 제우서란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반포가 되었습니다. 장주교 윤씨 제우서요? 이름이 좀 복잡한데요? 네, 좀 참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베르네 주교님의 그 프랑스 이름이 프랑수아이고요. 세례명은 시메온, 한국식 이름이 장경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주교라고는 이름을 써서 윤씨 제우서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주교 윤씨 제우서는 그 조선교회 최초의 공식 사목 지침서로 그 신자들이 평소 힘써야 할 행동과 도리를 지침으로 이렇게 내놓았고요. 또 7성사 중에서 신품성사를 제외한 6가지 성사 그리고 또 영회의 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58년 4월에는 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 중에 실천해야 할 사목서한을 이렇게 성직자들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목서한은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성직자들의 선교 활동의 지침서가 되어서요. 이 조선교회의 체제를 정비하고 다져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노드가 끝난 직후인 1857년 3월 31일 또 패롱 신부가 서울에 도착하게 됨으로써 조선에는 이제 주교 2명의 애국인 선교사 4명 그리고 조선인 신부 1명 등 총 7명의 성직자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1857년 12월 20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스트르 신부님이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선교사들의 합류도 이어졌죠. 네, 이렇게 6명의 성직자가 활동하던 조선교회에 새로운 선교사들이 더 합류하게 됩니다. 랑드르, 조안느, 리델, 칼레 신부 등 4명의 신부가 1861년 4월 초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조선 대목교회는 10명의 성직자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컸죠? 그것도 잠시 1861년 6월 15일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최양업 신부님이 과로로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861년 10월 베르네 주교는 이렇게 선정하시고 이제 남아 있는 선교사들을 토대로 10분의 선교사들을 토대로 9분이죠. 9분의 선교사들을 토대로 조선의 전 구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누고요. 각 선교사들의 사목 구역을 정의해 줍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을 피해 순교자, 또 최양업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 부를 만큼 최양업 신부님의 발이 정말 닿지 않는 조선 땅이 없을 정도로 팔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목 활동을 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쉽지 않았고요. 또 최양업 신부님의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 함께 마음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그 이후 이야기도 이어지실까요? 네, 1863년 4월 13일에 그런데 또 조한노 신부가 선정을 하였고요. 6월 말에는 또 오메트르 신부가 새로 입국하게 된 반면에 9월 16일에는 낭드르 신부가 또 선정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베르네주교는 1864년 여름에 9명의 선교사들의 사목구역을 다시 조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 해인 1865년 6월에 브루트니에르 또 볼리에 유행신부 등 3명의 선교사가 더 입국하게 됨으로써 조선교회는 이제 총 12분의 선교사가 사목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866년 2월 병인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조선교회는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인박해에 순교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